이때 어떤 거냐면 인도에 가면 휴추나 이런 향료들을 가지고 와서 유럽에서 팔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죠. 근데 멀잖아요, 그죠? 그 가는 사이에 이상한 혜택들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도 키워야 되고 많은 선원들도 필요하죠. 혼자 못하니까 모아서 하는 거죠. 국왕도 자기 혼자 책임지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국왕도 주주가 되고, 주주가 돼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 근데 이때 기록을 보면 왕족, 귀족, 상인, 시민, 하인, 그 귀족들의 하인까지 자기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동인도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신분사회에서 유일하게 그 신분을 깨고 그 경제적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최초의 시스템이 자본주의에서 생겨난 게 이게 주식회사예요. 저는 지금도 주식회사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가진 자산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동등하게 자기가 낸 만큼 경제적인 성장에 참여하고 이익을 같이 분배받는 구조가 주식회사 말고 또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열려있기가 되게 힘든 게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고, 물론 뭐 조각 부동산 뭐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경험 때문에 그렇지 원래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또 사실 교회 다니고 뭐 이런데 그 교회 같은 데 가서 또 그런 얘기하면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주주들은 뭐 하냐면 여기서 배를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해서 성공하면 그 성과물을 배당으로 받는 거죠. 기본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받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이 사실은 5천, 6천도 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의 배당이라는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긍정적인 결론이 나서 참 좋겠는데, 근데 배당이라는 게 기본인데 중간에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우리 애가 시집을 가. 돈이 필요해. 이러면 어떡하죠? 가면 한 3년, 5년 막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돈이 나는 좀 필요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또 한 그룹이 있죠. 야, 그때 나 동인도가 있어. 투자했을 때 투자 못했어. 뭐 이런 그룹들이 있죠. 그 그룹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거래소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들은 했는데 돈을 팔고 싶어. 이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집에 누가 뭐 아플 수도 있고 이유는 되게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좀 싸게 줘야 되지 않아? 뭐 이러면서 이제 하겠죠. 아니면 어디선가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 무역선이 대박이 났대.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 기대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야, 돈 더 줄 테니까 팔아. 그러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암스테르담 주식거래소 설립됐고, 이게 그대로 지금 거래소가 된 거죠. 사고 싶은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만나서 거래를 하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라는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배당,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 그걸 팔고, 요 개념을 우리 그대로 주식에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주식은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주식은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식은 언제 파는 걸까요? 뭐 20% 올랐을 때 10% 올랐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은 돈 필요할 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주식 가지고 있으면 주식 계속 올라가는 걸 왜 팔아요? 그죠? 좋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안 팔고 필요할 때 파는 거예요. 그 개념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이게 이제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보다 먼저 생긴 게 사실 채권인데, 채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쓰잖아요. 그죠? 그 차용증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차용증을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빌렸는데 정해진 기간 후에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요거를 정권화해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필요하냐면 적절한 신용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팔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그 속에서 팔 수 있도록 만든 게 정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빈문서인데 유가정권으로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다가 10억을 투자를 했어요. 채권에다가. 여기 보면 고용안정채권을 10억을 지금 샀어요. 내가 돈이 필요해. 집을 사야 돼. 그럼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라에서는 만기 때까지 안 갚아요. 만기 때 와. 만기 때까지 안 줘. 이런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누구한테? 또 이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살려고 돈 급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거 야 10억 아니라 9억이라도 내가 줄게. 빨리 9억 줘. 이렇게 팔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팔려는 사람들 야 이거 되게 이자가 좋고 괜찮은데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진짜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채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은 채권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더 금액이 커요. 움직이는 금액이 크고 사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채권이 어떻게 보면 더 크거든요. 보세요. 채권과 금리의 관계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아니 가면 갖고 있으면 채권이라고 하는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채권 이자 3%면 3% 이자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면 만기된 원금을 10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냐면 금리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은 만기까지 찾을 수 없는 정기예금하고 비슷하다. 내가 10%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어요. 내가 1억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이거는 매년 10%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5%로 다운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5%밖에 안 주는 거예요. 나는 10%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되게 부러워하고 이걸 갖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살려고 하니까 올라가. 왜? 내가 1억을 투자했지만 1억 갖고 이거 왜 1억 그러니까 나는 계속 10%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5%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그냥 1억 받고 팔까요? 아니죠. 1억 500만, 1억 1000만, 1억 2천만 원 받아야 이걸 팔겠죠. 산 사람들도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하면 5%밖에 못 받는데 이걸 계속해서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더 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래서 웃돈을 더 주고 이걸 사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리가 20%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기예금은 애물단지가 되겠죠. 아이씨, 내가 이거 지금 은행에 가면 20% 주는데 이게 10%밖에 못 받아? 이거 막 팔고 싶겠죠. 근데 그냥 사나요, 이거를? 지금 내가 1억 주면 딱 은행 가면 20% 이자 주는데 싸게 팔아야 이걸 사겠죠. 그래서 금리가 20%가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과 금리는 반대로 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지금 미국 채권은 가격이 금리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지금 미국은 금리가 높은 편이라고 얘기가 되나요? 낮은 편이나요?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죠? 기준금리가 2.5%? 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4.5%에서 5%거든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상하죠. 그죠?
보통 안전한 때일수록 금리가 낮은 상황이니까 되게 이상한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한국에 저축하는 사람하고 미국에 저축하는 사람 받는 금리가 되게 다른 거죠. 자, 그러면 금리가 높을 때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자를 계속 높게 받겠죠. 그러니까 높은 이자, 지금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면 연 5%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1%, 2% 받을 때도 훨씬 좋죠. 그죠? 미국이 그 코로나 전까지 금리가 0.25 막 이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주 괜찮은 상품 중에 하나가 미국 채권이니까. 미국 채권을 사면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이거를 1억이 아니라 1억 1천, 1억 2천에 팔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게 우리의 자산 운용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해요. 구체적인 상품은 제가 좀 나중에 한번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은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나는 삼성전자에 투자할 거야, 나는 뭐 엔비디아 이거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국채에 투자할 거야, 어디 뭐 회사채에 투자할 거야, 어디 뭐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채권을 살 거야, 주식을 살 거야,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죠. 그거를 직접 투자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근데 아이씨 나 잘 모르겠어. 내가 안 할래. 겁나. 잘못 선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누군가 중간에 전문가를 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펀드 매니저, 그 사람을 끼고 운용사를 끼고 우리가 내장을 운영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직접 투자가 좋을까요? 간접 투자가 좋을까요? 그때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내 역량이 있고 잘할 수 있으면 뭐 이게 왜냐면 여기는 뭐가 들죠? 수고하니까 뭐 자기가 고르고 막 할 거 아니고 이게 뭘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수료 같은 거 아끼고 싶으면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좋고 수수료 아낀다 그러면서 지가 맨날 샀다 팔았다 하면 얘가 수수료가 더 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흔히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 재테크를 먼저 시작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펀드를 먼저 시작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2010년 이후, 2012년, 13년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을 먼저 접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하는 게 좋고 자신 있고 선택할 수 있어라고 하면 이걸 하고 아니면 펀드를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개별적인 주식을 먼저 하는 것보다 펀드를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ETF라는 거 나왔어요. 그죠? 자, ETF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 잠깐 알려주세요. 그냥 그래요? 다 아는데 헛소리 하면 안 돼. 자, ETF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를 거래소에 등록을 시키죠. 거래소에 등록을 시켜서 여기 한 주가 7만 원이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거래소에서 돈을 넣었다 샀다 팔았다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근데 펀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삼성을 사냐 마냐 팔았다 하는 거를 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 펀드에서 이렇게 가면서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삼성 말고 이 펀드 자체를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펀드 가입을 하면 펀드에 넣어놓으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나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나 간에 어쨌든 펀드에 내가 돈을 넣으면 그날 종가로 내 돈이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나요? 없나요? 못 팔아요. 그게 그 다음날 종가로 해서 결정돼서 내 돈이 결정되고 이러거든요. 이게 싫은 거야. 그때 바로바로 결정이 되고 그게 내한테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반영이 돼서 저기 펀드를 마치 회사처럼 거래소에 상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저 펀드는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떨어질까요? 펀드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수익이 나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ETF예요.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거래하는 펀드. 이게 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가 투자한 그 펀드가 투자회사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겠죠.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내 ETF 가격도 올라가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ETF가 그 펀드가 뭐 회사들이 수익이 안 좋으면 내 ETF도 같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ETF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펀드 일종이지만 주식처럼 시장에 상장되어 사고 팔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즉시 할 수 있는 거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어떤 게 나쁜 점일까요? 사고 팔면서 내가 가격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게. 그게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증권사 계좌를 오픈 안 하고 계신 분들, 오픈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하시면 좋고 오픈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증권사 계좌를 오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분리기 얘기할 건데 주식과 펀드와 ETF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주식 계좌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야 조금 재미도 있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 오픈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주식 계좌 하나도 오픈 안 돼 있어 라고 하는 경우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증권이랑 제가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증권을 오픈을 해서 하면 저하고 또 나중에 소통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권사 계좌가 없는 분들은 하나증권 계좌를 오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산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파일 보내드리도록